제인 스트리트 사건이 있었죠. 그 뉴욕 시장 개장할 때마다 계속 셀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힘든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의도 플러스 조작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은행을 설립해서 만들어낸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좀 지켜보거든요. 사실상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는 연준의 사립은행의 집합체와 연동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와 같은 그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자본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사실 뒤에서는 계속 OTC 거래를 통해 혹은 현물 ETF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기관 자금을 통해서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의 계속 공급 쇼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코인 시장 왜 이런 답답한 흐름 보이고 이런 시장 속에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관련 이야기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성정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XRP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고, 또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또 인터뷰 기회까지 얻게 된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비트코인이 폭락 이후 이제 시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에너지가 죽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해서 뭐 10월, 11월, 12월, 또 2026년 들어서 1월, 2월, 이제 또 3월 중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뭐 6개월 연속 계속 하락세 플러스 횡보세, 지지부진한 흐름, 박스권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 에너지가 죽어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정말로 시즌 종료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4년의 반감기 사이클을 딱 일치시키는 듯한 모습을 또 만들었죠. 반감기가 지난 한 18개월 이후에 항상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딱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뭐 계속 이 가격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뭐 시즌 종료 가능성도 물론 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중립 구간의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좀 말라붙어 있고, 또한 그들이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재무부의 TJ 잔고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연준의 긴축 자체는 끝이 났지만, 또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쥐락펴락하면서 TJ 잔고가 한 8,800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무부의 어떤 공식 발표를 봤을 때는 4월 달까지는 1조 달러 정도 넘게 TJ 잔고를 올려놓으면서 좀 유지를 하고 5월 달부터는 유동성을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4월 달부터는 과거에 통과가 됐던 ESLR, 이제 조금 더 규제 완화적 측면에서 연준을 비롯한 사립은행의 집합체들이 미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포문이 열리기 때문에 좀 4월, 5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씩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뭐 사실상 이런 유동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내러티브 자체, 무엇보다 이 법안의 통과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좀 가타부타 말도 많고, 아직까지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싸운다라고 하는,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시장의 조작 가능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블랙록과 뱅가드의 유동성 공급자인 마켓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죠. 그 AP인 제인 스트리트 사건이 있었죠. 그 뉴욕 시장 개장할 때마다 10시마다 계속 셀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판이 굉장히 작거든요.
뭐 한 2.2조 달러, 2.3조 달러, 이 미국의 M7 주식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시장 캐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마켓 메이커 몇 가지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인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뭐 윈터뮤트라든지 DW 애플랩스라든지 GSR 뭐 여러 가지 마켓 메이커들이 뭐 바이낸스, OKX, 바이빗, 비트겟, 코인베이스 등등 몇 가지 거래소에 붙어가지고 이 얄쌍하게 스프레드를 조정하고 뒤에서는 OTC로 매집을 해서 가격에 영향을 안 주지만 그들이 크게 매수와 매도를 통해 가격의 상승과 가격의 하락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이 슬리피지 효과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조작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힘든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의도 플러스 조작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연준에서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뭐 암호화폐 판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호재와 악재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유동성 지표도 바라봐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뭐 금리를 어떻게 하냐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차기 연준 의장이 정말로 인준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서 아마도 연준이 이번에 3월달 FOMC 회의에서도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이따가 언급드리겠지만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다시 한번 좀 치솟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점점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과거 폭락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지지부진함이 위험의 신호일지 아니면 폭등의 전조 증상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장기적인 횡보 구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중립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 암호화폐 판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그 영국에서 은행을 설립해서 만들어낸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좀 지켜보거든요. 사실상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는 연준의 사립은행의 집합체와 연동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와 같은 그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자본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사실 뒤에서는 계속 OTC 거래를 통해 혹은 현물 ETF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기관 자금을 통해서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의 수량을 계속 공급 쇼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의 장세는 우리가 잘 버텨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암호화폐 판에 관심이 없는데 사실상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MSTR이라고 하는 DAT 기업이 있죠. 지금 현재 거의 72만 개, 뭐 73만 개 육박하는 그런 수량을 지금 쟁여놓고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뒷배를 보면 실제로 블랙록과 뱅가드를 필두로 한 자산 운용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연준의 집합체죠.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의 자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미루어 봤을 때도 그들이 지금 뒤에서는 계속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모아가는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4분기 둘 다 MSTR의 그런 수량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또한 록펠러 가문이라고 또 이제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MSTR의 지분을 크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지만 뒤에서 큰 손들 몇 가지 안 되는 스마트머니 자금들이 뒤에서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겼다는 분석이 있는데 ETF 유입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새로운 힘은 어디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ETF 순유입과 순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거기에 혈안이 돼서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또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오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는 순유입세로 또 완전히 전환이 됐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9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총 AUM을 나타내주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관의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내러티브를 가져가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은
문제는 법안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법안의 통과라고 하면 작년에 완전히 통과됐던 지니어스 액트 법안, 지금 아직 실효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아마 별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1월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전에 규제 당국에서 혹은 뭐 차기 연준 의장이 조금 더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사전에 승인하면서 뭔가 실효 단계, 발행 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앞당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되고, 이 클래리티 액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은행권과 이 암호화폐 업계 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같이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통과될 확률이 뭐 80에서 90%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하원은 통과됐지만서도 상원에서 이 마크업 단계까지 완전히 안 끝났거든요. 물론 농업위원회에서는 마크업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됐지만 지금 은행위원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좀 타진이 돼서 본회의까지 좀 끝나고 상하원에 다시 한번 또 그런 항목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은 올해 중반부 정도 시점이 될 것 같고, 정말 늦어지게 되면 올해 연말, 심지어는 뭐 시티은행에서 발표하듯이 내년에 승인될 확률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암호화폐 판에 우리가 좀 뛰어들고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할 최후의 보루 지지 가격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했다 보니까 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과정에 있는데, 또 은근히 비트코인 가격이 나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원 극초반대, 뭐 잠깐 깨진다라고 하면 9천만 원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달러 기준으로는 뭐 7만 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6만 8천 달러, 6만 9천 달러 이렇게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6만 달러대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5만 5천 달러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언급드렸던 그 글로벌 엘리트 금융 자본들이 뒤에서는 그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맞추면서 계속 거래소 물량을 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 6만 달러 선만 잘 지지해줬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밑은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당연히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RSI라고 해서 과매도 구간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뭐 일봉, 주봉뿐만 아니라 이제 월봉 기준으로도 정말 과매도 구간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은님 말씀처럼 뭐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정말 시장이 뭐 붕괴된 것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럴 확률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계속 나름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에서 그 금융 엘리트 기관들, 세력들 그 자금이 약간 그 수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비트코인 자체를 한 개 정도는 모아가자라는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좀 1억 원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천천히 이 소수점 단위로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천천히 좀 모으면서 좀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미국 전쟁이 났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버텨주는 느낌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그 전쟁 리스크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겠죠. 무엇보다 지금 뭐 브렌트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유, WTI 지표도 배럴당 뭐 100달러, 120달러 넘어가면서 지금 물가가 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또 이게 트럼프는 이것을 잠식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뭔가 또 비축된 원유를 풀겠다거나 본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유가를 잡겠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펼치고 있는데, 무엇보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3월 말에는 또 이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미중 간의 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끝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가 올해 11월엔 또 중간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끌면 끌수록 정말 이 중간 선거에는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좀 버텨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암호화폐는 작년 10월부터 너무나 오랜 기간 빠져왔고 지금 역사적인 과매도 구간, 뭐 테라 루나 사태나 FTX 파산보다도 더 큰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확실성, 극심한 공포 구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사실 더 크게 떨어질 폭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언급드린 기관의 자금은 뒤에서 계속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견조하게 지켜주면서 버티고 있지 않을까 느껴지고 있고, 또 지금 이란 전쟁 터지면서 인터넷 자체가 일주일 이상 끊기는 이력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란의 대형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또 암호화폐 유출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계엄령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업비트나 빗썸 접속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한 거래소에 옮기기 위해서 뭐 개인 지갑이든 해외 거래소로 도피하려고 하는 그 이란의 시민들의 움직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란의 어떤 법정화폐 가격이 또 폭락하다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또 쏠리면서 조금 더 이 가격을 견조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럼 미국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더 작용하게 되나요? 사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크로 경제가 아무래도 계속 물가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일찍 끝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가치 저장 수단과 어디로든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소매 투자자분들에게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주식이나 채권 등 이런 투자와 비교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맞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투자 수단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뭐 전액을 한 번에 막 몰빵 투자라고 하죠. 한 번에 넣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상황에 본인을 놓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도 분산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하나만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나스닥 주식이든 국내 코스피 주식이든 채권이나 실물,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 같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분산화시키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만약 비트코인에서 손해를 좀 봤으면 비트코인을 빼고 그 돈을 주식이나 이제 금 같은 곳에 넣어서 손해본 걸 메꾸려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 투자 방식은 좀 멀리 해야 되죠. 우리 부안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뭔가 횡보하고 지지부진했는데,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고서 거기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또 거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이미 들어와 있고 세력들이 이미 어느 정도 끌어올린 시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얼마 안 남았다는 뜻과도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클래스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추매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관망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DCA를 통해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판 게 없고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XRP를 가장 저는 포트폴리오에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그런 현물 ETF 기반의 코인들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또 13F 보고서 미뤄
물어봤을 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약 5분의 1 정도를 덜어내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도 샀잖아요. 네. 또 최근에 블랙록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얹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18% 스스로 매겼다가 한 10%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하는 조금 더 이제 대중 친화적인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폴 애킨스 신임 위원장이 아마 승인을 해줄 거라고 느껴집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 워낙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스탠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모아가고 있고 실제로 XRP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현물 ETF를 들고 있는 기관이 다름 아닌 골드만삭스거든요. 약 원화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 들고 있어요.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